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우리 30강 동안 화학 올림피아드 정복하기 수업을 하기로 될 선생님이에요. 앞에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를 했겠지만 이 수업은 절대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고 혹시 모르는 게 있어도 좋아요. 그럼 공부할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꼭 문제를 풀고 수업에 참여하기 바라겠어요. 하다가 같이 푸는 건 상관이 없지만 빠리빠리 문제 읽고 넘어갈 건데 본인이 문제를 읽어오지 않으면 하나마나 하다라는 거. 바로 이제 1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화학의 기초예요. 화학의 기초란 얘기는 화학 양론이란 얘기죠. 화학 양론은 뭐 적게 나오면 올림피아드 60문제 중에서 적게 나오면 한 3개, 많이 나오면 6, 7개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 챕터는 꼭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챕터랑 연관되어 나오기도 매우 좋고, 사실 그리고 요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화학의 실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자,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1번과 2번은 화학의 역사에 나온 얘기죠. 근대 화학의 몇 가지 법칙들. 그 중에서 먼저 1번은 돌턴의 원자설에 대한 얘기고요. 2번은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돌턴의 원자설은 1803년이고요. 원자들은 더 이상 쪼개지 않는 최소 단위 입자다라고 하면서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설이 튀어나와요. 그럼 보세요. 가번. 물질은 원자라고 불리는 입자로 구성된다. 맞죠? 지금도 유효합니다. 나번. 원자는 쪼개지죠.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즉 핵과 전자로 쪼개져요. 틀렸고요. 한 원소의 원자들은 모두 같다. 아니죠. 한 원소의 원자여도 동위 원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 1번 얘기인데, 동위 원소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같은 원소예요. 왜 그러냐면 화학적 성질이 똑같으니까. 하지만 다른 원자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원자설의 모순인 거죠. 같은 원소라면 전부 다 원자가 똑같고, 특히 크기, 모양, 질량이 같다. 특히 질량이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원자라고 봤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원자고요. 질량이 다른 원자입니다. 물리적 성질은 달라요. 화학적 성질은 같고요. 그게 답은 아니네요. 라번. 서로 다른 원소들은 다른 종류의 원자겠죠. 당연한 얘기고. 마번. 서로 다른 원소의 원자들이 결합하여 화합물을 만들 때 간단한 정수비. 이때의 정수비는 질량비는 아니고 무슨 비? 개수비. 그래서 1번의 마번의 지문을 보면 조금 아리까리하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돌턴의 원자설은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썰이에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뭐죠? 이게 일정한 화합물 안에 존재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 일정한 질량비. 요게 마번의 얘기인데, 이때 이 질량비는 사실 정수비가 아닙니다. 질량은 하나, 둘, 셋 세는 게 아니죠.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 둘, 셋 셀 수 있다는 얘기고 양자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질량비는 절대로 정수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요? 개수가.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또는 원자의 개수의 비가 정수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조금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정수비가 된다. 이 정수비는 그리고 그냥 원소의 개수비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마번까지 맞다고 치면 가, 라, 마가, 즉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톰슨의 원자 모형이죠. 그리고 톰슨은 무슨 실험을 합니까?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해요. 자, 이 음극선 실험이 1897년이에요. 이 앞에 돌턴의 원자설이 1803년이니까 자, 원자설을 써볼까요? 돌턴의 원자설이 1803년. 어때요? 거의 100년이 지나서 원자가 나온 다음 전자가 나옵니다.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연력학의 경우는 거의 완성이 돼서 끝나버려요. 근데 입자의 개념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전자가 이때 발견되니까. 그래서 전자의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우리
2000년대, 1900년대 넘어가면 양자역학이 등장하고 하는 그런 배경이 돼요. 어쨌든 이 정도의 연도에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톰슨이 뭔가를 알아냅니다. 그때 알아낸 게, 음극선 실험을 통해 알아낸 게 전자의 비전하죠. 요것도 데이터를 좀 판단하세요. 얼마냐면 1.76 곱하기 10의 11승 쿨롬 퍼 킬로그램. 요게 전자의 비전화. 물론 암기할 데이터는 아니에요. 요거는 어떤 음극의 재료를 쓰든지 간에 전부 다 이런 질량당 전하를 가지는 마이너스 전하의 어떤 흐름이다 라고 봤던 거죠. 전자기파는 아니고 물질파인데 얘가 모든 음극을 쓰든, 무슨 음극을 쓰든지 간에 똑같은 비전하를 갖는 입자가 튀어나오고 걔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직진성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모든 물질들이 전부 다 같은 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걸 가지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게 답이 몇 번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1번 원자는 더 작은 구성 입자로 나눌 수 있다. 이건 가능하네요. 그렇죠? 두 번째, 원자의 질량 대부분은 양전하를 띤 원자핵이, 이건 아니죠. 원자핵은 이 다음에 나온 러더퍼드 실험이에요. 그 다음에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 이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각 원소는 고유한 핵 전하를 한다, 이것도 아니죠. 여기서는 원자가 더 쪼개질 수 있다. 그리고 원자 안에 이런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어떤 입자가 들어있다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3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질량과 이런 비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 굉장히 쉽죠. 3번은 A2B에서 A와 B의 질량비는 6대4예요. 자, A2B를 이루고 있는 A 원소와 B 원소, 이거의 질량비가 6대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자의 상대적 질량비는 A와 B가 얼마가 되겠어요? 3대4가 되겠죠. 그럼 다시 A, B2에서 원소의 질량비, A와 B의 원소의 질량비는 3대8이 되겠네요. 3대8. 3대8을 찾는 겁니다. 지문에서. 찾아볼까요? 4대6 아니죠? 5대6 아니죠? 27대 73. 요거네요. 얼마요? 39, 27, 89, 72. 이렇게 되죠. 27대 70인데 이 문제에서는 다 100 정도로 맞춘 거니까 72를 73 정도로 봐서 3번의 답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무슨 법칙입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4번은 A, B, C는 질소와 수소만을 포함한 화합물인데 이 화합물들은 질소 1g에 대해서 각각 0.024, 0.216, 0.144g의 수소를 포함하고 있대요. 자, 이 문제를 어렵게 푸는 법이 있고 쉽게 푸는 법이 있는데 어렵게 푸는 거 해볼까요? 질소랑 수소의 질량비가 얼마라고요? 1대 0.0240g이 되고 나누기 14 원자량으로 나누기 1, 이렇게 푸는 게 어렵게 푸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같은 질량의 질소에 대해서 수소의 질량비가 1대 9대 6이죠. 그렇죠? 같은 질소 1g에 대해서 수소의 질량비가 1대 9대 6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질량비가 1대 9대 6이면 개수의 비도 1대 9대 6인 거죠. 1대 9대 6의 비율을 찾는 거예요.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이 되겠죠. 3번은 N3H. 그죠? 그 다음에 NH3, 그 다음에 NH2니까 이거를 1로 보면 얘는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1대 9대 6의 질량비, 특히 정수비가 나오네요. 자, 무슨 법칙입니까? 배수비례 법칙이죠. 이 경우 무슨 법칙이냐라고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배수비례 법칙. 배수비례 법칙은 어떤 원소, 질소, 여기서는 질소죠. 질소의 한 질량에 대해서 반응하는 수소의 질량비가 일정한 정수비가 나온다라는 법칙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법칙이 아니고 앞에 봤던 일정 성분비의 법칙의 좀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배수비례 법칙을 응용하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요거 이름 좀 붙일게요. 요거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아자이드와 수소라고 부릅니다. 아자이드와 수소. 이거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놈이에요. 이거의 짝 염기는 N3- 아자이드와 이온이죠.
이건 암모니아네요. 그죠? 이거는요, 이런 화합은 없습니다. 이거의 2배짜리 N2H4는 있겠죠. 얘를 실험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는 하이드라진. 그래서 둘 다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간단한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그거에 대한 예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의 경우 마그네타이트는 산화철 2와 산화철 3로 되어 있다.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거는 철 2가와 철 3가가 혼합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그네타이트라고 불리우는 게 우리 Fe3O4 얘죠. 이거는 우리말로는 광물로는 자철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영어로는 마그네타이트. 산소가 마이너스 2가니까요. 철은 몇 가입니까? 철은 플러스 3분의 8가겠죠. 자, 철이 전자를 3분의 8개에 버릴 수 있어요? 안 되죠. 전자를 버릴 때에는 1개, 2개, 3개를 버리는 거지 3분의 8개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철이 2가와 3가가 섞여 있다는 얘기죠. 2와 3 사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2가와 3가가 이렇게 섞여 있고요. 3대 8이 되려면 어때? 3분의 6과 3분의 9 사이에 1대 2로 내분하는 지점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가 2가와 3가가 1대 2로 섞여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거 혹시 다른 표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철 2가가 몇 개? 2가가 하나. 로마자로 2가를 쓸게요. 3가는 몇 개? 3가는 2개. 3가는 2개. 그럼 총 3개의 철이 되는 거죠? 똑같죠? 5포가 돼. 이렇게 써도 맞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미국 올림피아드나 뭐 인도 올림피아드나 이런 데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직 우리나라는 안 나왔지만 표현을 같이 좀 기억해 두세요. 6번 똑같은 문제죠. 6번은 초전도체 물질로 쓰이는 거예요. 이트륨, Y는 이트륨입니다. 바륨 2, 구리 3, O7이에요. 이트륨은 플러스 3가라고 줬네요. 문제에서 3가. 바륨은 무조건 2가죠. 2족이니까. 그러면 4가 되겠죠. 구리는 모르겠어요. 3x.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니까 더하면 14가 되겠죠. 다 더해서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되죠? 플러스 3분의 7이 되겠죠. 3분의 7이 됐다는 얘기는 2하고 3 사이가 역시 똑같이 구리 2가와 구리 3가가 이번에는 2대1로 거꾸로 2대1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 되죠? 그러면 2번이 되겠네.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를 얘처럼 써볼게요. 어떻게 쓰면 됩니까? 구리 3개를 2가 2개와 3가 하나로 나누면 이트륨, 바륨 2, 구리 2가 2개, 구리 3가 하나, O7이라고 쓰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어요. 무조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7번 문제에 별표를 좀 쳐주세요. 7번. 7번은 아직 기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했겠지만 여기 있는 문제들은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예상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상 문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10년 넘게 올림피아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예상했던 문제들, 10년 전부터 예상했던 문제들, 물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예상하는 거죠. 거의 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거와 비슷한 수준의 문제들은 나왔기 때문에 나오고 있었고 실제로 이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게 7번 같은 케이스가 출제 대박 예상 해볼게요. 어떤 산화철 시료의 조성이 0.930 그 다음에 산소가 1. 빵빵 이래요. 자, 말이 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예요. 그치? 산소는 마이너스 2가가 아닐 수 없으니까 그럼 얘도 이만큼이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근데 플러스 2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2가가 0.930만 있으면 여기는 1몰 있는 거에 비해서 작으니까 전하의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럼 여기에 3가가 좀 섞여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철은 전이금속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구리는 전이금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 철은 전이금속이기 때문에 철은 뭐 구리처럼 뭐 전이금속들은 여러 개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예외가 돼 버립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정한 양의 산소랑 결합하는 철의 질량비가 일정해야 되는데 저기 가서 재보면 철의 삼가가 좀 많아요. 저쪽가 재보면 삼가는 별로 없고 이가가 대부분이야. 그렇죠? 또 어디가 재보면 1가랑 2가랑 3가가 균일하게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보통은 실제로 측정해 보면 보통은 참고 문헌에 나온 건데 철이 0.85에서 0.95 사이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어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물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예외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외를 풀어볼게요. 2가랑 3가가 섞여 있겠네요. 철 2가와 철 3가와 그렇죠? 산소 마이너스 2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1몰 합시다. 1몰. 그렇죠? 얘를 X몰. 얘를 0.93 빼기 X몰. 그렇죠? 얘는 1몰이겠네요. 이렇게. 그럼 자, 갑시다. 2가가 0.93 빼기 X몰, 3가가 X몰. 그렇죠? 했더니 2가가 몇 몰? 1몰이 있으면 되겠죠.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화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자, 얘는 X가 되고요. 넘깁시다. 2로 묶어서 넘기면 2로 묶을게요. 1 빼기 0.93 0.07 0.14가 되겠죠. 0.14 따라서 어때요? 총 얘가 0.14라고 했으니까 총 93에서 14의 비율이 우리가 원하는 비율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고 나면 약 15.1%가 됩니다. 대략. 그래서 얼마가 답이 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15.1%. 아직 안 나온 문제니까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은 몰농도의 개념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8번. 다음 반응물 간의 양론비를 알기 위해서 표에 기술된 실험을 했대요. 근데 가나다 라마에서 X랑 Y의 부피를 달리해 가면서 반응했더니 라에 갔더니 딱 맞게 반응한 거예요. 서로 한 개의 반응물이 된 거죠. 우리 한 개의 반응물이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세요. 한 개의 반응물. 그 양에 맞게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에 맞게. 예를 들어 A 더하기 2B가 2C가 돼요. 내가 얘를 얼마 집어넣을까요? 1몰. 얘를 3몰 집어넣었어요. 어때? 얘는 남죠? 1대2로 반응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한 개의 반응물, 얘는 과량이 됩니다. 한 개의 반응물만큼 반응했으니까 얘가 2몰 나오겠죠. 물론 100% 반응했다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의 반응물. 근데 라의 경우는 둘 다 한 개의 반응물이에요. 그래서 라의 경우에 딱 맞게 반응했죠. 그럼 X랑 Y의 비율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몰농도 곱하기 부피 하면 몰수가 되니까 몰농도 0.1 몰농도 부피 얼마죠? 4 대 0.2 몰농도 곱하기 6이 되겠죠. 4 대 12가 되니까 1 대 3이 되겠네요. X랑 Y가 1 대 3이 되려면 X, Y, 3라는 이러한 실험식이 얻어져야죠. 그래서 답이 4번처럼 나올 겁니다. 넘어갑시다. 쉬운 거는. 자, 이번에는 동위원소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동위원소들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같은 원소예요. 질량이 다를 뿐, 같은 원소이지만, 질량에 따라서 다른 물리적 성질을 띈다라는 게 특징이죠. 동위원소의 질량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번과 10번을 동시에 한번 풀어볼게요. 염소의 경우 35짜리와 37짜리가 얼마예요? 3대 1의 이런 존재비를 가지고 있대요. 실제입니다. 실제. 평균 내보세요. 평균 내면 염소는 35.5의 이러한 평균 원자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게 3대 1. 얘는 35.5의 평균 원자량. 하지만 35.5짜리의 염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예로 존재할 뿐이죠. 예로. 그럼 9번. 12.011의 질량을 갖는 탄소는 0%가 돼야죠. 그렇죠? 자, 10번을 풀어보면 다시 이걸로 왔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이걸로 얘랑 붙여요. 그럼 70짜리의 염소가 얻어지겠죠. 얘랑 붙으면 72짜리가 얻어집니다.
얘랑 붙으면 74짜리가 얻어지겠죠. 이렇게. 그것은 4분의 3의 확률을 2번 뽑을 확률이고요. 요거는 4분의 1의 확률을 2번 뽑을 확률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이 있는 염소의 풀에서 염소를 뽑는 거예요. 35, 35 이렇게 37, 37. 근데 가운데 건 좀 다르죠? 얘는 35, 37일 수도 있고 37, 35일 수도 있어요. 내가 뽑을 때 뽑은 이 횟수가 2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돼요? 2배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를 그대로 더해 볼게요.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과 4분의 1의 제곱. 즉 어때요? 완전 제곱식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6분의 9, 16분의 6, 16분의 1, 9대 6대 1. 다 더하면 1이 돼야죠. 이런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번에 1번. 평균 원자량 맞아요. 질량 스펙트럼에서 CL2에 대한 피크, 이건 뭔 표현이냐면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면 이 질량을 가지는 게 얼마 이렇게 피크가 생기는 거예요. 책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나오겠죠. CL2는 CL2 피크 중 제일 큰 건 어디입니까? 70이겠죠. 70. 물론 얘를 평균 낸다면 이거의 2배니까 71이 평균이겠지만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70이겠네. 3번이 답이고요. 몰 분자량, 몰 질량은 71. 맞네요. 그 다음에 11번 해볼까요? 11번. 자연계에 존재하는 붕소에는 질량수가 10인 것과 11인 것이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평균 원자량이 10.8이니까 1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염소는 방금 요거죠. 35 염소와 37 염소가 3대 1로 35.5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B와 CL이 결합하여 만드는 화합물 중이래요. 붕소와 CL, 그럼 뭡니까? 붕소와 CL, CL이죠. 이런 모양이네요. 옥텟 규칙의 예외이면서 BCl3, 평면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는 거. 그러면 자, 얘가 합해서 120이 되려면 조합을 만들어 보면 내가 11인 거, 35인 거, 37인 거, 37인 거면 딱 120 나와요. 해봤습니까?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그 다음에 먼저 얘를 뽑을 확률 어때요? 5분의 4겠죠. 곱하기 독립적이니까 곱할 거예요. 35를 뽑을 확률 4분의 3, 37, 37을 뽑을 거예요. 4분의 1, 4분의 1입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곱하기 반드시 3을 해야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염소를 3번 뽑는데 35 1번, 37 1번, 37 1번 을 뽑을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35, 37, 37. 그러니까 그렇게 뽑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죠. 이렇게 3번이 더 나와야 됩니다. 곱해버리면 4, 4 지워지고 얼마가 됩니까? 80분의 9라는, 곱하기 3을 안 하면 80분의 3이라는 잘못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 정도가 이제 동위원소를 푸는 몇 가지의 패턴들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까요? 12번 보면 자연에서 원자량이 35와 37인 동위원소가 3대 1로 존재한대요. 맞죠? 그래서 반복입니다. 이 염화탄소래요. 12번. CH2CL2인데요. 자, 질량 무섭기 얘기 잠깐 해보면 질량 무섭기에 집어넣고 이걸 휘게 합니다. 이렇게 휘게 하는데 무거운 거는 적게 휘고 가벼운 건 많이 휘어요. 질량 무섭기 원리. 근데 질량 무섭기에서는 자기장을 걸었을 때 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양이온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양이온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지금. 그래서 이 분자의 피크를 이렇게 보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의 분자의 피크를 M이라고 하고 요거를 M이라고 본 거예요, 지금. 그리고 M 플러스 2, 그 다음에 M 플러스 4라는 뜻이에요. 자, 플러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플러스는 그냥 눈속임일 뿐입니다. 어렵게 보이기 위해서 질량 무섭기에 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얘의 질량을 재보면 전자 하나당
전하당 가지고 있는 질량을 보면 84라고 했죠. 그냥 얘의 분자량이 84라고 보면 됩니다. 전하 1가당 가지고 있는 질량이니까 그냥 얘의 분자량을 84로 보면 돼요. 그럼 보세요. 얘가 12죠. 12. 얘는 2죠. 얘가 얼마? 70이 되면 84입니다. 그러니까 CL2가 70인 거, CL2가 72인 거, CL2가 74인 걸 골라주면 돼요. 그렇죠? 요만큼은 똑같으니까 CL2가 70인 거, CL2가 72인 거, CL2가 74인 거니까 다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였죠? 9대 6대 1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은 좀 낚시성인데 어떤 원소 A의 원자량이 평균 원자량이 114.8이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3짜리 A가 얼마죠? 질량은 112.9랍니다. 그리고 115짜리 A가 114.9래요. 자, 이게 표현이 뭡니까? 이걸로 계산하면 틀려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질량수죠. 질량수. 이거는요, 원자량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적은 건 질량수입니까? 아니죠. 지금 원자량을 쓴 거예요. 전부 다 원자량. 근데 이거는 원자량은 물론 탄소 12를 제외하고는 정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수인 것처럼 쓴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질량수와 여기는 뭐 실제로 질량이라고 줬으니까 이게 원자량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원자량, 얘가 질량수. 그럼 원자량을 가지고 평균 내서 얘가 나와야 됐죠. 그럼 얘를 X라고 하고 1 빼기 X라고 하면 끝납니다. 자, 얼마야? 112.9가 X, 114.9가 1 빼기 X 했더니 114.8이 되고 X를 풀면 0.0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5대 95라는 이런 비율로 풀려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자량을 이용해서 구한 이 비율들. 이 정도입니다.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 자, 이번에는 뒤로 가서 실험식, 그 다음에 개수, 질량 이런 관계들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18번부터 14번은 500ml의 생수가 포함하는 원자의 총 개수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원자의 총 개수래요. 원자, 분자가 아니고요. 가장 잘못 푸는 사람은 이 500ml를 22.4로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기체일 때 쓰는 거죠. 이거는 500ml의 생수니까 물이죠. 그러면 그냥 쓰세요. 14번. 몇 그램? 500g. 몇 그램? 거의 물의 밀도를 1로 보면 나누기 18g/몰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승. 자, 아보가드로의 수는 단위가 퍼몰이에요. 퍼몰.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하면 됩니까? 원자의 개수니까 곱하기 3 해야죠. 3. 6, 3, 18 지워지네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5 곱하기 10의 25승계라는 원자의 개수가 튀어나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대기 중 유해가스 오존의 농도가 5ppb. 자, 5ppb. 오존, O3가 5ppb래요. 자, 무슨 비로요? 부피비로요. 우리가 용액에서는 이게 질량비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명확하게 여기는 부피비라고 줬습니다. 기체는 부피의 비가 곧 분자수의 비잖아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공기, 표준 상태의 공기 1ml에 존재하는 오존의 분자수를 구하랍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 나누기 22.4 리터 퍼몰. 그쵸?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대략 풀 때에는 그냥 6으로 풀어도 좋아요. 자, 이건 뭡니까? 공기에 존재하는 분자수죠. 그렇죠? 1ml의 공기에 존재하는 분자수고 거기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B는 빌리언이니까 10의 9승당 5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기의 분자수고 그 분자 10의 9승계당 5개가 오존이라는 뜻이에요. 5, 6에 30 나누기 22.4 하면 1.34 나올 거예요. 곱하기
11승 10의 11승 계의 오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 답입니까? 4번이겠죠. 4번. 자, 이번에 16번, 17번은 이것들의 간단한 실험식을 구하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16번은 자, 인산화물을 만들었대요. 아주 간단하죠. 인이 산소랑 만나서 인산화물을 만드는데 자, 어떻습니까? 인은 몇 그램? 31g. 산소는요? 71g의 인산화물이니까 그럼 빼버리면 산소는 40g이었겠죠. 산소의 원자량은 16입니다. 인의 원자량은요? 잘 모르죠. 주기율표를 보세요. 주기율표는 우리 교재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교재 앞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대 2.5 얼마입니까? 2대 5가 됩니다. 따라서 인산화물의 실험식은 P2O5라는 이런 놈이 되겠죠. 16번. 17번 봅시다. 17번 조금 어려운데 17번은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뺄까 하다가 문제가 지저분해서 이 정도의 계산까지는 나온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안 빼봤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자, 해볼게요. P와 인과 F, 플로린. 인과 플로린이죠. 이걸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 0.2324 g이래요. 이거를 염화칼슘 수용액과 반응하자 모든 플로린이 반응하여 얘가 반응하여 CaF2가 되었답니다. 몇 그램? 얘가 0.2631g이 되었대요. 자, 여기서의 이제 힌트가 눈에 보여요. 여기 있는 플로린은 전부 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 있는 플로린 전부 다 이거. 왜냐면 이건 앙금이거든요. 앙금. 그래서 요 화합물을 전부 다 얘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플로린을 구하면 얘의 질량을 구할 수 있고 빼버리면 얘가 나오니까 얘의 간단한 실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갑시다. 무슨 법칙이에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죠. 이 중에서 플로린의 질량은 0.2631 곱하기 40, 19 곱하기 2입니다. 어때요? 그럼 40 더하기 38, 78 중에서 38의 비율이 될 거예요. 이게 얼마 나오냐면 128g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0.128g이라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되니까 이 2는 0.1044라는 이런 질량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인과 플로린은 얼마예요? 0.1044 대 0.128이네요. 나누기 2는 아까 얼마라고요? 2는 31. 그렇죠? 플로린은 19예요. 이걸 나눠버리면 1대 2라는 이러한 비율이 됩니다. 따라서 실험식을 구하면 PF2. 실제 화학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험식을 구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X랑 Y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네요. 3번에 3.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실험식과 분자식 뭐 이런 등등의 비율들을 구하는 법칙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18번은 쉽습니다. 18번은 반고흐. 여러분들 고흐의 그림 본 적 있습니까? 고흐는 노란색을 되게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죠? 그리고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잖아요. 농담으로 우리가 고흐가 해바라기 덕후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실제로 고흐가 쓴 노란색은 그 평상시에 사람들이 쓰지 않은 본인이 만들어서 쓴, 그래서 무슨 옐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그런 뭐 배경이 있대요. 우리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노란색 알료, 물감의 주성분이 중크로뮴산 납이었는데 이거는 질산납이랑 중크로뮴산 나트륨이 섞여서 앙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앙금 생성 반응이죠. 그렇죠? 간단하게 써볼까요? 뭐 쉬워요.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보면 여기서 납 이가와 Cr2O7 2-가 붙어서 PbCr2O7이라는 침전, 얘가 이제 노란색 안료가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자, 앙금 반응에 대해서 분류해 보세요. 1번은 뭡니까? 아연이
산과 반응입니다. 그러면은 수소기체가 날아가죠.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1번은 산화환원 반응. 2번은 중화 반응이네요. 3번이 앙금 반응이죠. 3번은 황산 바륨이라는 앙금을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4번은 뭐예요? 4번은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브로민 이온을 산화시키고 자기는 환원되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4번에 조심할 거, 이산화망가니즈가 고체로 되었다고 해서 걔가 앙금은 아닙니다. 이산화망가니즈가 그 고체로 이온이 만나서 앙금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온과 이온이 만나서 앙금이 되어서 앙금 생성 반응이 되는 거고, 4번은 그렇게 만들어진 고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9번 해볼게요. 19번. 자, A계의 수소 분자와 B계의 산소 분자를 반응시켰더니 수소의 일부가 반응하지 못하고 남았대요. 그러면은 H2하고 O2가 만나서 H2O가 되는데 계속 맞출게요. 2, 1, 2가 되겠다. 그죠? 자, 갑시다. 이때 A계, B계입니다. 수소의 일부가 반응하지 못하고 남았다는 얘기는 이 산소가 얘가 한 개의 반응물, 얘가 인형 또는 과잉시약이라는 얘기죠. 누구만큼 반응합니까? 2대 1대 2로 반응하니까 B만큼 반응해 주면 돼요. 이거는 2B만큼, 이거는 2B만큼 생기겠죠. 개수로. 그래서 A 빼기 2B 개가 남았고, 이거 안 나왔고, 이건 2B 개가 생깁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때 생긴 수증기, 즉 물의 질량이 몇 g이냐라는 뜻이죠. 그러면 H2O 2B계 질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H2O 한 개의 질량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B만 하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한 개의 질량 어떻게 구합니까? 1몰의 질량이 18이고 1몰로 나눠버리세요. 그럼 되죠. 이걸 6으로 풀게요. 그러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니까 여기다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에다가 곱하기 2b만 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몇 개의 질량 구하라고 하면 헷갈리기 쉬운데 당연히 쉽습니다. 한 개의 질량 구한 다음에 곱하기 개수만 해주면 돼요. 답이 4번 되겠죠. 뭐 이 정도가 앞에서 반응이 나오기 전에 쓰이는 몇 개의 이제 중요한 물질이에요. 20번까지 해볼게요. 20번 재밌습니다. 자, 암모니아는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질소2와 수증기를 만든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암모니아 산화법이라고 불러요. 암모니아 산화법. 나중에 전기화학 가면 우리 교재에 들어있어요. 뒤에 13장인가요? 전기화학 가면 이걸 산화시켜서 질산을 만드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우리 화학 올림피아드의 중요한 제법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인데, 암모니아를 산화시켰죠. 질소의 산화물이 얻어지고 수소의 산화물이 얻어집니다. 수소의 산화물은 물이에요. 질소의 산화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 줬죠? 산화질소2라고 얘죠, 얘가 산화수가 2니까 연습할게요. 얘는 뭡니까? 산화질소 1.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산화질소 2. 얘가 산화질소 3. 얘가 산화질소 4. 얘가 산화질소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얻었다는 얘기고요. 개수 맞추면 4, 5, 4, 6이라고 해서, 자, 이거 유명한 제법입니다. NO를 만들고 NO가 한 번 더 산화되면 NO2가 되고 NO2가 물에 녹아서 질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로부터 질산이 비료와 폭약에 쓰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오스트발트법 이라고 불러요. 중요한, 우리 화오에서 한번 나왔던 사람인데 중요한 제법입니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제법 중 하나예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몇 그램? 40g. 40g 나누기 17하면 몰수예요. 얘는 50g 나누기 32 하면 몰수가 되겠죠. 자, 그럼 누가 한 개의 반응물입니까? 누가?
얘가 다 반응하려면 얘는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2몰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얘가 과량, 얘가 한계 반응물이 될 거예요. 그럼 얘 한계 반응물에 5대 6이니까 얻어지는 이 수증기는 32분의 50몰 곱하기 5분의 6이 되겠죠. 이만큼 얘의 몰수가 돼요. 얼마입니까? 32분의 60몰. 나눠볼까요? 얼마 나누죠? 4로 나누면 8분의 15, 1.875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 1.87몰 정도의 이렇게 몰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푸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하지만 직접 자기들이 풀면 헷갈립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양론의 비율까지 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 나오는 화학 반응식을 응용하는 문제들 좀 어려워질 거예요. 화학 반응식을 응용하는 문제들과 그 다음에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들 위주로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를 안 풀고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 그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다 머리 좋은 학생들이니까. 하지만 본인이 풀면 못 풉니다. 반드시 자기가 풀고 수업에 따라오도록 해보세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